이 PPT 하는 데는 참 서툽니다. 몇 번 했는데도 이게 좀 습관화가 안 돼가지고 참 어색하더라고요. 아무튼 오늘 앞에서 세 분께서 제가 오늘 발표할 걸 엄청나게 다 바탕을 다 깔아주시고 거의 뭐 설명을 다 해주셔가지고 제가 엄청 편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실제 뭐 이렇게 연구하는 이런 연구가도 아니고 또 전문가도 아닙니다. 사실 저는 직업이 농사꾼이었죠. 10년 동안 국회 가서 한 외도하다가 이제 다시 돌아와서 농업에 이제 복귀를 했는데, 제가 국회 가기 전에 90년대 말부터 기독교 선교사들이 일본의 그 EM 배양액이라고 하는데, 할성액이라고도 하고 지금 기술센터에서 만들어가 농민들한테 보급하고 그런 것들이 그 당시 들어왔어요. 사실은 제가 이제 이 미생물 농으로 눈을 뜬 것은, 제가 고등학교 농고를 졸업했는데 다닐 때 아버님이 제초된지도 모르지만은 모를 심어 놔놓고 이 두봉자리를 가지고 논에다 싹 고루 뿌리고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때도 저는 이제 산을 한 5만 평을 개간하고 축산을 한우로 많이 키웠습니다. 양계, 양돈, 한우 다 키웠는데, 그 이제 축분이 우리가 이제 논에 뭐 심을 때는 다 뿌리 가지고 이제 쌩가리라고 쌩가리 해가지고 모를 심어놨는데, 모 심고 난 한 일주일인가 열흘 안에 뿌리는 게 제초제입니다. 그때는 그냥 맨손으로 다 뿌렸어요. 마스크도 안 쓰고. 아버님이 주시는 이 두봉자리인가 세봉자리를 가지고 논에서 이렇게 뿌리는데, 어쩌다 뒤로 돌아보니까 뒤에서 빨간 게 확 비비져요. 보니까 그 축분이 되나는 게네 잔한한 그 실지렁이 아니습니까? 이게 막 잔잔하게 막 아마 수억 마리 될 것 같아요. 이것들이 빨갛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 제초제를 딱 치고 뿌리고 돌아서기도 전에. 이렇게 생명이 죽어가는 것을 이 논에다 처가 되겠느냐 하고는, 제가 보통 촌에는 논에 나갈 때는 삽을 가지고 다닙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라도 삽을 가지고, 그것도 논둑에 묻어서는 안 되는 건데 묻을 데가 없어 논둑에다 꼭 파갖고 제초제를 묻어버리고 다 쳤다고 거짓말을 하고 갔는데, 이게 한열흘 되니까 그냥 거짓말이 논에서부터 탈로 폭로가 돼가지고 풀이 논에서 막 확 나가지고 저걸 다 가라고 다시 심어야 될 지경인데 모를 구할 수가 없어서 아버님이 다 맸어요. 그때마다 사실 풀 매는 게 다 없어졌을 때, 제가 70년도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아버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 돼서 뭐 크게 야단도 안 치셨지만은 원망을 엄청나게 제가 온 가족한테 들었습니다. 가족들이 가서 불을 뜯어야 돼. 그때부터 이제 여기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칠곡에 있는 EM 액상을 가지고 젖소를 120도 국회에 가기 전에 키웠습니다. 그때 이제 이게 TMR 기계라고 혼합기계 완전 사료를 해가지고 할 때 그거하고 숟가루 해갖고 이어가지고 제가 축산을 했는데, 젖소가 많이 먹고 많이 쌉니다. 하루에 젖을 한 20kg짜리를 20리터를 내놓으니까 엄청 먹어요. 냄새가 참, 이게 젖소 똥냄새가 제일 소중에는 지독한데, 제가 그 농법을 썼을 때 비가 싹 오면 위에 하얀 곰팡이가 싹 피면서 젖소 똥마구를 보통 한 달에 한 번 정도 치는데, 트랙터가 로타르가 밀어내는데 새콤한 냄새가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사실 이 미생물 농법에 좀 맛을 들이고, 가톨릭 농민회가 권력 뭐 활동을 하다가, 투쟁 활동을 하다가 이제 건강, 환경, 유기농업 이런 쪽으로 전환하면서 사실 미생물 농법을 그때가 미생물인지는 몰랐어요. 실시를 했었는데, 국회 갔다 와서 10년 만에 돌아와가지고 산에다가 제가 매실을 한 10,000평 넘게 개간을 해가 심어놨습니다.
이 매실 농사를 제가 이제 다른 퇴비를 안 쓰고 전부 제가 생산하는 가스 분뇨를 전부 다 내가 지었거든요. 그래서 유기농 인정을 안 받았지만은 친환경 농법으로 다 지었던 겁니다. 와서 보니까 제가 국회 가자마자 2년 만에 120도 젖소를 싹 다 처분했어요. 어떻게 누가 키울 사람이 없어가지고 할 수 없어서 이제 한우 한 마리를 사였고 너무 외로워서 한 마리 사였고 두 마리를 가지고 열 몇 마리까지 늘리면서 한우가 퇴비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소가. 그래서 그거 가지고 매실 농사를 지으면서 뭐 이런저런 연구들에 대해서 미생물 본격적인 연구하는 분들하고 연결이 돼 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제가 여기에 살 빠졌는데 제가 어디 하나 빠지면 그만 그 정신을 잃어버리고 거기에 미쳐버리는 그런 좀 기질이 있어가지고 완전히 미생물에 지금 이제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제가 뭐 전원이 좀 길었는데 오래된 미래에 아까 말씀드렸듯이만 우리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퇴비를 장만할 때 마을 단위로 공동체 두레풀을 다 뱄습니다. 그래서 풀배가 오는 분, 이걸 내하거나 지게로 꺾고 내려오는 분, 또 집에서는 작두를 가지고 풀을 썰이고 또 어떤 분은 화장실에 가서 장문에 똥 퍼가지고 이걸 착착 사각으로 제가 나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엄청난 뭐 비판도 하고 했지만 가장 잘한 것 중에 하나가 퇴비정산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가 상을 주고 그랬거든. 마을마다 등수를 매겨가지고 그래가 똥오줌 재인 그게 미생물 농법의 퇴비장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농사를 지으면서 어떻든 여러 가지 미생물 농법으로 빠져들었는데 축산을 이제 다시 시작해가지고 소, 돼지, 염소 다 칠면조 거의 개도 한 열 몇 마리 있었으니까 개한테도 전부 다 미생물 사료를 줍니다. 미생물 사료로 딴 게 없어요. 물에 타줘도 되고 또 분말을 사료에다 잘 섞어주면 되는데 많이도 아닙니다. 0.1%에서 0.4% 1000분의 1 내지 1000분의 3 정도 섞어주면은 개똥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개가 맞아도 이 피부에서 개 냄새가 그렇게 심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효과들이 계속 터져 나옵니다. 제가 이제 2012년도에 나와가지고 지금 19년도 7년째 아닙니까? 한 3년 해보니까 이 효과에 제가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빠져들면서 현재는 마이크로바이옴 협회라고 농민단체하고 또 소비자단체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모아서 협회를 구성을 하고 국회에서 포럼을 하나 만들어서 몇 개월 만에 하면서 학자, 산업계, 또 농민 생산자, 소비자 다 이렇게 묶어서 활동을 하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서게 된 겁니다. 제가 좀 이렇게 설명이 길었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는 농업 관련된 이제 어떻든 뭐 행정일도 하시는 분, 또 시민단체, 또 농민 대표자분도 계시고 하시는데 어떻든 이게 우리가 세상을 다 얻는다 하더라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했는데 세상을 다 얻어도 자기 건강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저는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의 대외적인 농업 현실은 잘 아시죠? 사실은 53개국과 15개의 FTA를 체결됐는데 그 체결 국가들이 다 농업 강대국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가격이나 물량면으로 우리가 이 나라들하고 경쟁 상대가 안 되는 정도입니다. 특수한 몇 개 작목들은 될 수 있지만 이것도 많은 농민들이 소수가 하는 거는 그게 가능해도 경쟁력이 있어 많은 농민들 하면 경쟁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한국 농업을 살릴 수 있는 것 국민의 건강 농업을 살려야 땅을 살리고 땅을 살려야 작물을 살릴 수가 있고 작물을 살려야 식탁을 살릴 수가 있는 거죠. 이 식탁이 죽으면 건강이 따라 죽는 겁니다.
이처럼 중요한 농업, 농촌, 농민의 문제가 완전히 주변머리에 밀려가 가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 농업이 어떻게 경쟁력을 가지고 농업, 농촌, 농민을 살릴 수가 있는가, 생명산업으로 키울 수가 있는가. 이거 저는 차별성 있는 농법으로 차별성 있는 농산물을 생산하지 않고는 살아남을 길이 없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미생물농법에 빠지면서 이것이야말로 대한민국 농촌 농민을 살리고 땅을 살리고 작물을 살리고 먹거리를 살리고 식탁 살려서 국민 건강을 살려서 기본적 행복의 바탕인 이 건강을 살리는 거다. 이만큼 중요한 일을 왜 그러면 이게 못하고 있는가? 제가 여러 가지로 다니면서 이렇게 해보니까 아까 발표하셨던 분들처럼 각 도 단위, 시군 단위에서 미생물 센터 이야기입니다만은 다 이런 일들을 다 하고 계세요. 그런데도 이게 왜 농민들의 현장에 확대가 되지 않는가? 여러 가지 제가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은 이게 큰 하도였고 지금도 하도입니다. 어떻게 이걸 이론과 기술 또 연구 또 어느 정도 다 시설도 되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실용화 단계를 넘어가지 못하는가? 여기는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뒤로 좀 돌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별성 있는 농산물은 미생물 농법으로 갈 수밖에 없다 해서 제가 좀 전에도 이런 고민하고 연구를 했지만은 사실은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건강지수가 OECD 국가 중 세계 통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게 현재 이런 겁니다. 식품 첨가제, 찰색제, 표백제, 발색제 중 600여 종의 식품 첨가제를 현재 저쪽에다 대고 쓰세요. 저기다 대고 쓰세요. 아니 화면이 먹어버립니다. 이게 말로 해야 될까? 화면으로 가면 먹어버리거든요. 예? 화면으로 가면 그 레이저 불빛을 먹어버리더라고요. 화면 넘기는 것만. 예, 알겠습니다. 이거 설정 그런 게. 그냥 넘기라고 하셔요. 저기다 이게 넘겨달라고 하셔. 알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독일 이렇게 선진국의 한 3배, 4배, 5배, 7배 정도 이 식품 첨가제를 많이 우리 국민들이 먹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성인 3명 중 1명이 당뇨고 성인 4명 중 1명이 고혈압이고 중앙암 등록 공부를 보면은 청소년 4명 중 1명이 비만, 고혈압, 당뇨, 심장, 백혈, 아토피, 피부 이런 정도로 지금 국민 건강지수가 세계 최하위입니다. OECD 국가 중에. 건강의료보험 지출 그냥 참고로 하시고 책자를 참고하시고 무증자증 젊은이 불임률이 33%인데 지금 40%를 훨씬 넘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매년 4.2%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들이 식품 첨가제뿐만 아니라 식탁의 문제로 다 밝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망률 1위, 암 발생률 1위, 사망률 1위였는데 암 사망률 1위는 다행스럽게 올해인가 작년인가 졸업을 했더라고요. 근데 50대 사망률 1위랍니다. 그래서 현재 특히 문제는 아이들 아토피, 비만, 또 기행아, 자폐 이런 기록들이 대단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젊은 아이들의 어머니들은 특히 아토피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질환 때문에 거의 심장을 칼키로 긁히는 정도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지금 이대로 한국 식탁이 건강지수가 이렇게 된 것은 식탁의 문제다. 이것이 바로 마이크로바이옴, 지구 마이크로바이옴 프로젝트, 또
또 오바마 국가 마이크로바이옴 프로젝트에서 이니셔티브라는 그 연구 속에서 다 밝혀진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핀란드가 사실은 교육이나 농업이나 식탁의 문제가 세계에서 거의 뭐 우위를 차지할 정도로 아주 모범적으로 가고 있는데, 핀란드에서 이미 25년 동안 성인 남자의 생활 식습관을 바꾸는 실험을 했었어요. 25년 동안. 이게 이제 한 2, 3년 전에 밝혀진 건데, 식탁을 바꾸니까 질병으로 인한 사망률이 68%, 동맥 73%, 암 44%, 배암 71%, 복합적인 요소로 인한 사망률 49% 정도가 질병이 떨어졌다는 게 발표되었어요. 사실 그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를 통해서 연구한 게 아니고, 이것은 식습관을 직접 바꾸면서 그 식습관을 바꾼 사람과 안 바꾼 사람과의 비교 조사를 해서 이렇게 밝혀졌다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사실 뭐 97년도, 77년도부터 2년 동안 미 상원 영양문제 특별위원회에서 이런 또 연구를 한 결과가 나왔는데, 어떻든 지금 미국도 많은 심장벽 고혈압, 관절염, 암, 비만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는 식탁을 100년 전으로 돌려야만이 정상적으로 개인들이 노력을 해서 자기 건강을 찾을 수 있는 수준이다. 그래서 식탁의 문제를 미국도 다 바꿔야 된다 하는 연구 결과를 저렇게 이제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77년도에 특히 이제 세계 인구의 60%가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사망하는데, 이런 것들 결론은 식탁의 문제다. 그래서 제가 영상을 잠깐만, 이거는 우리 국내 방송에서 나온 건데요. 이 플레이 한다고. 네. 잘 안 들립니다. 식습관에 따른 장내 생태계를 소개합니다. 인스턴트 식품으로 소비인이 1년간 섭취하는 방부제 등 화학 첨가물이 24.69kg이나 됩니다. 그 결과 체내 독소가 미국인의 3.2배, 독일인보다 6.5배, 캐나다인보다 4.4배가 많이 쌓였습니다. 빨리 먹는 급식, 과식, 과음, 커피 과음, 흡연, 항생제 등 약물 남용이 장내 생태계를 황폐화시켜 9세 미만 어린이 29.9%가 변비이고 30%가 아토피 비염이며 성인 10명 중 5명은 변비, 3명은 비만이고 당뇨 등 대사증후군 환자가 1000만 명에 암 환자 100만 명 시대가 되었는데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결국은 건강의 문제는 식탁의 문제이며 확인하는 뭐 영상들이나 보고 자료 이런 것들이 지금 연일 세계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식탁을 바꾸는 게 어떻게 해야 바꾸겠느냐. 저는 사실은 축산으로부터 접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축산의 축분이 1년에 5천만 톤이 생산됩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이 축분이 악취의 주범, 해모의 대상, 완전히 기피 물질로 되어가지고 거의 뭐 국민들에게 특히 이제 민원 발생되는 지역에서는 엄청난
해무 대상으로 지금 전락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그런데 축사는 전체 우리 국민농업의 총 생산액의 약 35%, 돼지고기 하나가 6조 지금 한 8천억, 9천억까지 생산액을 돌파하고 있는데 쌀 생산 농가의 생산액을 능가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축산이 중요한 경제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축산이 지속 가능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은 특히 환경의 문제입니다. 악취의 문제죠. 이것 때문에 전국에 국민고충위에 민원 제기가 되어 있는 게 약 1,500건이 되어 있습니다. 국민고충위가 아주 골치를 앓고 있어요. 그리고 지자체 단체장들이 불법 축사 합법화하는 이런 쪽에 동의를 잘 안 하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축산을 많이 하면 지역에 민원이 너무 발생되니까. 그래서 현재는 악취의 문제, 환경의 문제 때문에 또 축산이 더 이상 지속 가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질병의 문제가 큽니다. 잘 아시겠지만 구제역 AI 해가지고 약 10년 동안 거의 한 7조 이상을 다 보상비에서부터 여러 가지 해가지고 예산을 썼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갈수록 산이에요, 지금 질병의 문제가. 이제는 아프리카 열병 문제까지 대지에 이게 나와가지고 전국에 지금 이 축산 농가들이 난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태로 해가지고는 지금 더 이상 축산을 해 나갈 수가 없다. 이미 홍천이나 강원도 행성, 이런 양농농가 많이 하는 데는 민가로부터 500m에서 700m, 1000m, 2000m, 3000m, 3500m까지 지금 직선 거리로 축사 허가를 안 내주려고 조례 개정을 3km에서 3.5km까지 또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축산을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축산의 문제가 더 이상 지속 가능할 수가 없는 이런 문제로 사실은 커져가고 있어서 지속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대선 행정지도 개업해가지고 고충위가 처리한 내용인데요. 제가 여기서 조금 말씀드릴 것은 구제역과 대지, 또 닭, 철새, 가금류의 AI가 사실은 산에 있는 산돼지나 철새들에게는 이 발병을 안 합니다. 거기에 이제 항체를 떠보면은 혈청에는 구제역과 AI의 바이러스가 지니고 있어요. 그런데 백신을 안 맞았는데도 항체를 스스로 지니고 있으니까 발병을 못하게 하는 거, 억제하는 겁니다. 그런데는 사람들이 기르는 가축 속에서는 구제역이나 AI, 가금류에서 이게 이제 바이러스 지니고 발병을 하거든. 이 문제가 뭔가 이런 이제 걸 했을 때 제가 아까 우리 김남민 과장이 발표하실 때 계속 바이러스들은 보통 몇만 년 살아가는 것도 좀 평균적으로 9시간이 한 1댁입니다. 1댁인데 이것들은 독을 맞으면 죽어가면서 자기 후대에게 유전인자를 통해서 그 독성에 대한 면역성, 내성을 키워주고 심어주고 갑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60년, 30살의 아이를 낳아도 30년, 1댁이가 80년인데 9시간 만에 세대가 바뀌는 바이러스 미생물들이 가지고 있는 내성, 이걸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논에 멜구약 칠 때 제가 어릴 때는 요것만한 석유에다가 집나락기 꽂아가 물고에다 똑똑 떨어뜨리면 석유 냄새만 맡아도 멜구가 다 죽었습니다. 우리 김 회장님 그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그때부터 멜구가 기름 냄새에 안 죽어서 DDT 가루를 삼배 주머니에다 얘가 대작대에 저리해가 마스크도 안 쓰고 두드러가면서 전체 멜구를 대체한데 또 멜구가 내성을 가져서 안 죽습니다. 그래가 그냥 농약부터 나와갖고 그 맹독성인 파라치온까지 나왔는데 파라치온을 많이 친 논에 짚을 먹은 소들이 집단 폐사하는 일들이 일어났죠. 이제 파라치온 생산 금지된 데가 벌써 몇 년 됐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멜구는 지금 농약에 안 듣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바이러스라는 것들을 충제나 균제나 독이나 약으로 이걸 대체하게 되면은
사람보다 수십 배 빠르게 내성과 면역성을 생겨가지고 당해낼 수가 없게 사람이 있냐 죽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는 항생제 내성을 가진 바이러스 때문에 1년에 5만 명이 손도 못 써보고 배열증으로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기록들 때문에 더 이상 약을 갖고 독을 가지고 이런 바이러스를 죽이고 충제를 활용해가지고 농사를 짓는 건 더 이상 한계가 왔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미생물제, 유익한 미생물이 유해한 미생물을 억눌러서 60%인 중간 미생물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 균형을 갖추는 이런 형태의 농사와 의학 관리를 하지 않으면 더 이상 이제 우리는 한계점에 도달했다. 그래서 이거는 위기인 거예요. 근데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면 이게 진화를 불러오는 겁니다. 좋은 걸로. 저는 이 미생물을 좀 뭐 공부 제대로 뭐 전문가들 하는 공부 10분의 1도 못 따라가지만 이걸 하면서 어마어마한 진리와 상생의 원리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걸 느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축산의 문제는 이 미생물 농법 바로 축산으로 다 가야 된다. 이런 주장을 제가 아주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부재액으로 인한 소동의 문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로 이겁니다. 더 이상 지속 가능할 수 없는 상황까지 왔는데 이 축산을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하겠는가? 말대로 바이오 미생물 축산농법인데 바로 축산농법을 어떻게 하자는 거냐? 바로 축산을 하자는 거예요. 사료를 전부 발효를 시켜서 키우자는 거예요. 아까 뭐 이야기가 좀 나온 겁니다만은 지구 마이크로바이옴 프로젝트가 거의 세계 43개국에 160개의 연구소 500명을 모아가지고 2010년도부터 17년도까지 연구회가 발표해놓은 게 우리 인체 내에 미생물이 유익한 균이 25%, 유해한균이 15%, 중간 미생물 60%인데 유해한 미생물과 유익한 미생물이 싸움해가 이기는 쪽으로 중간 미생물이 갖다 붙어요. 그래가지고 이기는 미생물이 붙으면은 유익한 역할을 하고 나쁜 미생물이 유익한 미생물을 이기면은 나쁜 쪽으로 60%가 붙어가지고 아주 나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나쁜 역할이 뭐냐? 숙주가 먹는 모든 음식물들을 다 발효 분해시키지 못하고 부패를 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25%가 15%를 이기게 되는데 그 이기는 쪽으로 60%가 갖다 중간 미생물이 붙으면은 85대 15가 돼가지고 사람이건 가축이건 흙이건 들어오는 먹을거리들을 다 분해 흡수시켜서 이게 변으로 나가면은 영양분이 변으로 안 나가면 악취가 안 나가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축산에 발효 사료를 주면은 가축들이 먹는 사료들을 다 분해 흡수가 영양가를 다 활용을 장기들이 하고 써버리니까 얘네는 영양가가 안 나가면 냄새가 안 나는 거거든요. 음식 짬밥에 냄새가 엄청 많이 납니다. 영양가가 많으니까. 이 원리가 축산에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무릎을 탁 치면서 축산 농법이야말로 이게 친환경 유기농업 상생농으로 가는 모체 역할을 하고 있다 해서 제가 축산을 강조를 드립니다. 아까도 우리 김남민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지구 마이크로바이옴 프로젝트가 한 2년 정도 진행될 때 이 안에 정보를 미국 오바마 참모들이 받아가지고 오바마 대통령한테 건의를 했어요. 이게 노벨상을 받을 의제다. 그래서 미국에도 이 연구를 하자 해가지고 90개국에 약 203명의 전문가 학자들을 모아가지고 4년 정도, 3년 조금 넘게 정도 발표를 딱 연구해가지고 지구 프로젝트가 발표하기 17년 전에 16년도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 발표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인체 내의 미생물들의 균형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중간 미생물이 해바라기성 미생물이라 그래요. 성자 쪽으로 가서 붙는다고. 이 역할의 기능이 어마어마한 결과와
성과를 내는데 이 성과를 내도록 하는 숫자가 30% 40%가 아닙니다. 0.1에서 0.3% 정도의 숫자들이 이런 혁명적인 일을 해내는 거예요. 왜냐? 나쁜 미생물, 좋은 미생물이 비까비까 해가 싸움을 하고 이길동 말동할 때 가서 조금만 도와줘도 좋은 미생물이 이기면은 60%라는 중간 미생물이 와서 자기 편이 되니까 이 역할을 하는 것은 0.1 내지 0.3%의 혁명이라는 거예요. 혁명군이 많이 필요 없어요. 0.1%에서 0.3%가 그 혁명적 성과를 내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축산에서 개말이나 반추동물의 사료에는 완전 배합 사료, 발효 사료를 만들고 지금 축산인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양돈이나 양계라든가 이런 데는 배합 사료에다가 생균제라는 0.1 내지 0.3% 정도만 사료를 탱크에 비임에 집어 열 때 딱 세팅만 하면 싹 들어가거든요. 그 결과만 해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물론 안전 배합 바로 사료를 가는 것이 가장 완전하고 성과도 더 많이 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축산을 시간 때문에 요 영상도 넘어가겠습니다. 이 영상도 우리 몸 안에서 그런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중간 미생물이 어떤 역할을 함에 따라서 우리 결과가 어떻게 달라진다 하는 게 영상으로 나오는데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직접 농사를 지었습니다. 작물 농사도 다 지었어요. 그 축분을 가지고 매실 농사 다 지었고 배기도 심고 무도 심고 여러 가지를 심었는데 무농약, 전농약, 친환경, 유기농, 자연농, 상생농의 과정이 실제는 축산 퇴비를 가지고 다 제가 농장에서 해봤습니다. 결국은 흙을 살리는 것이 핵심이에요. 가축, 흙, 사람의 체내 미생물, 식탁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되는 거고 미생물 균형은 제가 말씀드린 저런 거고 가축에게 바로 사료를 먹이면 가축 분변이 바로 퇴비가 되고 그 가축의 바로 퇴비는 흙에 들어가면 바로 식품이 되는 겁니다. 흙에게 바로 식품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흙에도 똑같은 유익균, 중간균, 유해균이 있는 거예요. 김남영 과장님은 흙 1g에 100억 마리 이렇게 먼저 발표자로 쟤는 200억 마리라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 체내에 하고 거의 키로수하고 하니까 비슷하더라고요. 이게 숫자가. 근데 사람 신토부리가 진리라는 걸 미생물 이걸 제가 좀 공부하면서 알고는 만세를 3번 불렀어요. 흙과 사람의 이게 똑같다는 거예요. 미생물 구조가. 물론 가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축산은 자연순환농법이다. 사람과 가축의 분유가 흙으로 들어가고 흙이 작물로 들어가고 작물이 식탁으로 가고 식탁이 결국은 사람이 먹게 되고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종합비용 발표를 다 드린 거고 그냥 사진으로 제가 넘기겠습니다. 이게 제가 소 우유 짤 때 가지고 있던 냉각기를 다 내려가서 수리해 가지고 이게 배양액을 저장하는 겁니다. 배양액을 한 4도씨 이하로 저장해야 되고 이거는 제가 TMR 기계라고 발효 사료를 만드는 젖소 키울 때 했던 그 기계입니다. 이건 제가 저 서대인 저기에 제가 발효기를 하나 어디 산에 처박아 놓은 걸 추럭에 싣고 와갖고 저렇게 발효 퇴비를 만들어 가지고 가축에게 급여한 겁니다. 되게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가루를 제가 맛보면서 이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리니까 마이크로바이옴 축산농으로 성과 전국에 5천만 톤이면 제가 숫자를 계산하니까 25톤 터리게 200만 되더라고요. 이게 지금 전부
해모 대상으로 다 나가고 있거든. 밭에 논에 들어가도 저기 발효가 안 되고 악취가 나니까 땅에 신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바로 식품으로 바꾸는 기적을 미생물 축산농법으로 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표된 퇴비와 바로 퇴비의 차이가 이 정도 많이 납니다. 공기 오염, 땅을 괴롭히고 물을 병들게 하고, 바로 퇴비는 다 이런 것들을 180도로 바꿀 수 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면역성을 증강시키고 치유력도 향상시키고 질병을 예방하고 사료 효율도 증대됩니다. 그 다음에 정체율이나 성과도 더 좋아집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제가 오늘도 그 돼지고기를 먹고 왔는데, 저는 우리 집에서 나오는 축산물 아니면 육식을 안 합니다. 아주 맛이 좋습니다. 지금 뭐 줄을 서요. 이걸 한번 먹어보겠다 하는 사람들이. 제가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이런 축산농법으로 써가지고 미생물농법으로 해가 키우는 가축들, 돼지들 이런 것들이 맛이 좋아가지고 특별하게 시판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제가 그 퇴비를 밭에다가 집어여가 무를 생산한 겁니다. 제가 이제 사진을 찍어놨는데 이 무가 얼마나 잘 되고 많이 수확을 했던지 팔라 그러니까 사갈 사람이 없더라고. 무가 그냥 그때 많이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무청도 만들고 온갖 걸 다 만들고 할 수 없이 저걸 다 잘라가지고 무청은 전부 가축들 다 주고, 무는 포크레인을 가지고 밭에다 땅을 파가지고 한 1톤 이상을 제가 묻어나가. 옛날에 집 벌려가 숨구멍 내놓고 다 묻었어요. 봄에 열어볼게 싹 다 녹아버렸더라고. 너무 많이 땅에다 묻으니까 저장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이건 또 배추 농사입니다. 어떻든 제가 양 하나 안 치고 저렇게 지은 겁니다. 벌레가 나오는데 고산 뿌리를 녹인 그 액을 물에다 살짝 타가지고 싹 쳐주면은 그 벌레는 친환경 제재인데 거의 개치가 되고, 사람 벌레가 가장 문제인데 손으로도 좀 잡아주고, 이거는 배추를 이웃집에 다 갈라주고 밭에 남겨놨는데 저 노라이 위에 이놈이 우리 개입니다. 산에서 뭐 노루도 내려오고 막 와서 우서부터 착착 조지 들어오는데 개로 저 따다가 눈이 와도 매놔놓고 저래가 이제 지키면서 배추 농사를 지었는데, 이것이 제 소똥인데 저걸 사진을 찍으니까 저렇게 아름다운 운무가 이렇게 싹 뜹니다. 그리고 저걸 넣어가지고 마늘을 심는데 마늘 한 개 뽑으면 지렁이가 저렇게 많이 나옵니다. 완전히 땅이 살아난 거죠. 지렁이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지속 가능한 친환경 유기 상생농법이다. 마이크로바이옴 미생물농법은, 이것은 제가 12,100 매실을 풀도 안 베고 매실 농사를 짓습니다. 풀을 베면은 이게 천적이 발생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항상 풀을 베고 매실 수확할 때만 풀을 베는데, 이걸 매실청을 담글 때 미생물 유산균을 접종해 가지고 청을 담그면은 한 일주일 되면 저렇게 돼버립니다. 확 발효를 해가지고. 저거는 이제 매실청을 독에다 담았을 때 저렇게 독 안에서 이렇게 확 포자가 저렇게 빼어 나와요. 독에는 숨구멍이 있지 않습니까? 저 옆에는 드럼통이고 요는 서대인 통인데 제가 이제 토굴에다가 저렇게 다 비교를 해서 이어봤어요. 이거는 이제 제 매실 수확하기 직전입니다. 매실을 수확할 때는 풀을 딱 한번 베어줍니다. 수확을 못하기 때문에. 수확하기 직전에 제가 사진을 찍어 놓은 거거든요. 매실이 아주 토실토실하게 잘 됐지 않습니까? 이건 이제 매실 하늘 보고 내가 이제 한번 찍어 본 거고. 이건 제가 고추를 수확한 건데요. 또 뭐 얼빵하게 이렇게 고추를 잡고 사진을 찍었는데 아침에 제가 이슬 맞으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미생물은 충, 벌레, 세균, 바이러스와의 공존하는 농법이다. 이게 벌레가 주변에 발박을 합니다. 농사를 지으면, 이 상생농법을 지으면 하는. 이게 고추입니다. 고추에 진딧물이 저렇게 많이 생겨요. 그러나 풀을 안 베고 주변에 싹 이렇게 상생농법을 지으면 그 주변에는